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철학과 굴뚝정소부. 지지부진한 진도로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는, 그죠? 수업이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제가 너무 무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잘 알아야 더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여하튼 요즘 근데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고, 바쁘다기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할 거 많은데, 여러분 참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할 거는 많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너무 많은데, 그쵸, 여러분 또, 삶을 또 살아내야 되니까, 그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상황. 오늘 우리가 좀 언어 철학을 얘기하다 보니 나온 거지만, 굉장히 이게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살아간다 보다 살아내다. 그쵸. 인생은 정말 그렇게 또 살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여차저차. 그러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비트겐슈타인 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드디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도 이제 한 번씩 들어봤던 그 학자들이죠. 레비스트로스, 락강, 알티세르, 푸코, 들레주아 가타리까지 해서 이제 저하고 들어서 마지막 이제 파트 쪽으로 그 고지가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도 제가 책을 몇 번을 도전하고 읽어봐도 제 수준에서 어렵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비트겐슈타인, 언어게임과 언어적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을 때 여러분 가장, 이제 떠올려주셔야 될 게 일단 두 가지인 게,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독특하게도 여러분 그 학자들 중에, 하나의 어떤 이론과 개념을 보통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전반기의 모든 철학적 사유를 다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겐슈타인을 다룰 때는 여러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 근데 재밌는 건요. 본인은 이제 자기가 이거 잘못 알았다. 그동안 내가 잘못 가르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학자로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신이 했던 거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이제 전기의 어떤 사상을 발표했을 때 그 후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또 정말로 많은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이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전기 사상이라는 거죠. 재밌게도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나중에 후기 때는 난 그땐 잘못 틀린 거다. 내가 잘못 알았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 모두 현재로서도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어느 이론 하나 폐기되지 않고 둘 다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참고로 여러분 이 비트겐슈타인은요 굉장히 부잣집 그죠? 자식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철강 회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호였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이미 평생 먹고 살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럽죠. 평생 이제 뭘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는 천재야, 그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 천재냐면, 여러분 이런 선언까지요. 이제는 자기 이유로 더 이상 이제 모든 철학의 문제는 더 이상 없다,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전기거든요. 전기의 사상.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군대 썼어요 이 책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거입니다. 자기의 전기 초기 사상을 얘기했던 게 논리철학 논거라는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 책을 군대 참호 속에서 조금씩 써가면서 자기 스승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러셀한테 보내고 이것을 나중에 또 책으로 해서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철학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 자기 이후로는요. 이 정도로 선언할 정도로, 그쵸. 굉장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저 같은 이제 어떤 인문학 뜨내기들, 그쵸. 공부를 좋아하지만, 재능은 없는. 그쵸. 그러니까 재능은 없지만 좋아하는 저 같은, 그죠. 이렇게 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진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와,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쵸? 나는 군대 부조리나 혼자 분석하고, 당하면서 연구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역시 뭐 다르구나. 라는 어떤 부러움이 있죠. 괜히 이름도 멋있고요. 근데 여러분 참, 그리고 이 비트겐슈타인은요, 부자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 돈을 막 썼냐가 아니라요, 이 사람 전 재산을 아마 제가 보기에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요, 그냥 기부하고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죠. 돈이 아무리 많지만 이 사람도 역시 그냥 지식에 대한 어떤 가치, 추구와, 그렇다고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어떤 뭐 극장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적인 부분도요. 그리고 동성애자기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 굉장히 또 여러분 이게 이 당시가 그 천재들이 많은데 케인즈도 동성애자였고요. 예, 그죠? 굉장히 많아요. 특이하게요.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참고볼 만한 사항이긴 하겠죠. 여튼 자, 이제 한번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소실까지 해서 언어 구조주의에 대한 배웠죠. 소실의 구조 언어학에 대한 것을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구조와 주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 영역을 개척한 게 소실의 구조 언어학이죠. 그동안 인간적인 주체, 인간적인 어떤 사유, 이런 독립성을 얘기했다라면 사실 인간의 사유가 이제는 언어에 의해서, 언어라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근데 구조주의 언어학 내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언어와 지시체, 기억나시죠? 언어와 대상 사이에 어떤 실제적 연관을 상정하는 어떤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교해 구조언어학의 난점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한계를 다 비판하면서 아마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등장을 할 겁니다. 구조 언어학의 문제와 어떤 실증주의적 입장의 문제예요. 자, 일단 이제 예컨대라고 있어요. 논리 실증주의와 유사한 언어관을 가진 이제 버틀란드 러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치즈라는 사례를 쓰고 있어요. 치즈에 대한 비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가 치즈에 대해서 비언어적 지식을 이미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치즈라는 낱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구조 언어학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시체, 즉 대상과 기호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라면 이 지시체와 대상이 같다라고 봤겠지만 구조 언어학에서는 어떻게 봤죠? 이 지시체와 기호죠. 지시체가 대상이 아니라 지시체가 그 대상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했던 게 우리가 소실의 그 핵심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이건 기호는 서로 긴밀하게 엮인 하나의 어떤 이 문법, 랑그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치즈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낱말, 치즈라는 것은 치즈 자체를 모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치즈라는 기호와 치즈라는 어떤 그 대상 자체에 대한 것을 아직 밀접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다른 기호들 있죠. 치즈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기호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계된 다른 기호들 등과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게 구조 언어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치즈하면 뭐가 여러분 인저버를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치즈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유, 버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알겠죠? 소, 젖소 뭐 이런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인저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치즈에 대한 어떤 이 차이 속에서 치즈의 어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비슷한 얘기를 했던 이제 야콥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치즈라는 말은 영어로 어떤 커드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커드로 만들어진 음식. 여기서 커드는 뭐다? 응결된 우유를 뜻합니다. 우유가 응결된 거예요. 치즈는 응결된 우유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야콥슨이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언어 구조주의 쪽에서는 결국 뭐야 이런 인저버의 어떤 어휘들만 알고 있으면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치즈라는 이제 우리가 본래 목적, 우리 치즈라는 기호가 무엇을 이제 지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만약에 방금 근데 응결된 우유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즈란 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응결된 우유라는 사전적 정의가 나왔어요. 뭐
응결된 우유란 말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응결된 우유를 알려면 우리는 우유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응결이란 말도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우유를 알려면 소를 알아야 되고 젖도 알아야 되죠. 또 소나 젖을 알려면 또 뭐요? 소가 어떤 건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젖이 뭔지를 또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순환 논리에 대한 어떤 오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판이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테니까요. 그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그 목적인 치즈나 우유가 수단으로 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영영사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언어 구조학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런 차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경 지식 없이 영영사전만을 봐서 단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영사전을 보시면 영어를 영어로 또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번역된 그 표현 안에 사전적 정의 안에 모르는 또 단어들이 또 생기죠. 그럼 그 단어를 또 찾아보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락강의 표현처럼 기표가 기위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는 어떤 그 표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기표가 뭐였죠?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표현하는 것, 기는 어떤 의미라고 보는 거잖아요. 기호적인 어떤 표현과 그 원래 본래적인 지시적 대상의 어떤 의미가 결국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우린 치즈라는 기호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치즈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자꾸 지금 그 사례 자체가 우리가 다른 모르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를 이 사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 우리는 치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탐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구조 언어학의 어떤 이런 한계, 난점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또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워가지만 이걸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때 진짜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 거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지? 라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 언어학에 따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랑그랑 개념 배웠잖아요. 기호의 의미라는 건 기호 사용 규칙과 다른 기호들을 알아야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 언어학의 핵심 뭐였죠? 구조였죠, 말 그대로. 언어적 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가 규정되는 거니까 먼저 우린 그 규칙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미 아는 또 다른 기호가 없으면 어떤 기호의 의미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이미 그 외국어였던 랑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랑과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법을 모르잖아요. 문법책을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문법책은 어때요? 이미 그 언어를 익힌 사람이 친절하게 우리말로 다시 써준 게 영어 문법책이고 우리가 만약에 최초로 그쵸 영어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1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도 영어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을까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그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구조 언어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죠 결국은요. 우리는 그 문법에 대한 걸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또 사례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최초로 영어를 배우려고 한 사람을 상상해보자라고 할 때, 자, 마더라는 단어를 알려주려고 해요. 마더. 어머니란 뜻이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런 외국인이 마더라는 말로 해서는 그걸 어머니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조선인에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은 마더란 말을 모르고 영국인은 어머니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번역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요? 영영사전 찾으면 a female parent of a child or animal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역시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을 처음 보는 조선인이 이 사전을 찾아본다고 한들 female도 모를 것이며 A는 뭐고 parent는 뭐고 다 모르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 언어 사용 규칙과 다른 단어들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지 않다라면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이제 구조주의의 가장 큰 난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구조주의 난점은 미리 어쨌든 이 문법과 기호적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모르면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럼 결국은 외국어를 우리는 전혀 공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실증주의자들 말 그대로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만약에 치즈라고 하면 이 치즈와 치즈라는 기호와 치즈라는 어떤 본질, 대상은 같다라고 보는 어떤 실증주의라면 신이라서 이제 끼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더란 말을 어머니를
모른다면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엄마를 직접 손가락으로 외국인이 가르치면서 마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어때요? 가능성이 훨씬 좁혀지긴 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직접 가르치면서 어머니를 가르치면서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보는 게 실증주의자죠. 왜? 이 지시체와 대상이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를 지시적 정의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아무리 그 외국인이요 내 어머니를 가르쳐서 마더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다 하더라도요 문제는 이거지 않을까요? 이게 마더? 그럼 마더는 엄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더 그건 엄마란 뜻인가? 여자란 뜻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외국인이 내 엄마라고 생각해서 가리킨 그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 내 누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나이 잘 많이 나는 누이였다라면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누이를 마더라고 하나 보다 라고 잘못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지시적 정의의 한계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손가락의 어떤 방향을 이 방향을 마더라고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러면 정확한 건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시적 정의에도 한계가 있죠. 알겠죠? 그리고 이거 너무 쪼잘하지 않냐라고 한다라면 자 우리가 명사적인 뭐 예를 들어 마더나 뭐 레빗이나 토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설명 알 수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now, when, general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역시 이거는 지시적 정의로 해결될 수가 없죠. 직접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숨차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죠? 우리가 뭔가 외국어를 배우고 언어 교칙을 얘기하고자 할 때 구조주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언어 구조주의로도 전혀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혹은 실증주의적 개념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언어를 배운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비트겐슈타인 이제 등장. 언어 게임과 인식론이라는 파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이제 두 가지 시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이 그래서 전기 사상을 대표하는 게 논리 철학 논거고요. 후기의 사상이 이제 철학적 탕구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초기 사상은요 반영론과 비슷하다. 반영론이 뭐냐? 그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고, 단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보니 단어라는 건 직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그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어떤 문장을 들으면 일종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요. 일종의 그림 이론이라고 명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 되고, 문장이라는 건, 단어가 모인 문장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명제들은 물질이 여러분 다 원자로 쪼개지는 그 원리처럼요. 명제들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의 명제가 나왔을 때, 명제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문장도 다 명제들은 요소 명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쪼개져서 원자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문장이라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그림이라는 것도 계속 여러 가지 요소 명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여러분 그 요소 명제 하나하나가 참인지 거짓인지 true인지 false인지 그거를 검증해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초기 이론은요. 그러니까 명제 전체의 참과 거짓은 뭘로 결정이 된다? 이 명제를 이루고 있는 요소 명제들이죠. 요소라고 표현하잖아요. 명제를 이루고 있는 이 작은 명제들, 요소 명제들의 이 진리함수가 바로 뭐다? 명제 전체의 참과 거짓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소 명제들이 오르면 이것이 다 옳게 되면 명제 전체도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추구했던 건 여러분 이 논리 실증주의 자체가 좋아했던 게 바로 수학적 기호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다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이 너무나 불분명한 말 그대로 형이상학을 되게 싫어했죠. 막 초월적이고 관념론적인 어떤 실제로 어떤 딱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언어들이 여러분 마구 쏟아져 나온 게 독일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가장 엄밀한 거 2 더하기 3은 5인 것처럼 우리 어떤 문장 표현도 다 이렇게 참과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단어, 언어만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논리 실증주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마치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진리표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사상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로 왜 철학의 문제가 다 끝난 거냐라고 혹시 묻는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 이 비트겐슈타인을 필두로 하고 있는 전기 비트겐슈타인,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필두로 하는 논리 실증자들이 주장했던 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인생은 무엇이고 신은 누구이며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은 뭐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모든 삶의 고민과 고뇌들이 다 어디서 드러나는 거다? 사실은 다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장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논리실증주의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왜요? 신은 증명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신은 증명 가능한 명제가 아니죠, 여러분. 수학적 명제가 다르잖아요. 가능 명제가 아니라면 증명 가능한 명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일종의 사이비 명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워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구조에서 버려버리라는 거죠. 왜? 그건 이미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으면 이미 과학적인 게 아니고 수학적인 게 아니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신도 그렇더라면 여러분 모두 가능하죠? 영혼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아까 특히 칸트식의 표현도 싫어했겠죠. 뭐 그렇죠? 어떤 선언적인 그렇죠? 이런 어떤 측면들, 선언적 주체 이런 단어들 자체가 다 보다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들을 학자들이 쓸데없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비판하는 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우리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유는 훨씬 더 명료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게다가 여러분 어차피 언어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유가 언어로 구성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가 명제적인 요소 명제의 어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처럼 심플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유도 그만큼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방법론을 보여준 거다. 실제로 보면 그 우리의 문장의 어떤 문장을 분석할 때 불필요한 어떤 명제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걸러내고 명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로 추려낼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리고 그걸 요소 명제로 참과 거짓인지를 쪼개서 쪼갠 것들을 다시 진리 함수의 개념, 함수의 개념으로 다 참거짓을 판단해 판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정말 여러분 어때? 철학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미 전제를 한 거니까. 철학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수학이나 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아마도 특히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좀 더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라는 것부터 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까는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쪽 단어, 핸드폰, 그죠? 컵, 이어폰 이런 것들은 그 사물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라는 것부터 부정해버립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여러분 이게 그래요. 초기 자기가 이 책을 딱 쓰고요. 장강 케임브리지대에서 아마 가르치다가 이제 모든 철학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고요. 저기 시골에 초등학교 교사로 아마 내려갑니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10년간 하다가 10년 동안 실제로 아마 이게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논리철학 논거에서 자기가 썼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인 어떤 이런 패턴을 보니까 현실의 언어 사용에서는 전혀 그런 요소 명제적 개념으로 사람들이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그것을 마치 다 사이비 명제다, 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독단이 되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비트겐슈타인이 깨닫게 돼서 다시 올라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10년 만에 다시 케임브리지로 아마 컴백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잠깐만요. 케임브리지 때가 맞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새롭게 등장해서 초기에 자신의 어떤 개념들을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제부터 바뀌는 거죠. 단어가 사물의 이름이다. 결국 그 지시체와 어떤 기호가 같다라는 개념 자체를 비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 그리고 언제
라는 것은 그죠? 이름 아닌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문장 속에서는요. 그리고 언제처럼 꼭 어떤 명사, 사물의 어떤 이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에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 어때요? 요소 명절에서 분석할 수 없거든요. 결국 단어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단어의 의미는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용법에 달려있다. 단어의 용법이 곧 그 의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법이란 말이 계속 제일 중요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 나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용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례에도 얘기했던 mother, now, when, general 등의 그 모든 단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요. 자, 우리가 이 mother, now, when, general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어떻게 익힐 수 있냐면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구조 언어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랑그를 우리가 문법을 이미 이해하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용법입니다. 용법. 결국 뭐예요? 사용하는 경험에 달려있다는 거죠. 영국인이 사용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죠. 반복해서 보고 그걸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고 체험하고 지켜보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죠? 이게 바로 용법이죠. 그래서 구조 언어학과 실증주의의 어떤 한계점들을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실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영어를 공부할 때도 문법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할 때 많이 배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죠? 이 용법을 배우기 때문이겠죠, 아마도요. 우리가 직접 외국 나가서 살 때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그 단어와 상황과 설정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그 용법에 대한 것을요. 알겠죠?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워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물이겠죠, 물. 근데 이것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물. 만약에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물병을 가리키면서 water라고 하면 이건 물이야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어때요?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어머님이 어린아이에게 물병을 가리키면서 water라고 하면요. 어린아이에게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워터를 배운 꼬마가 밥을 먹다가 밥을 먹는 도중에 워터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거는 나 물 좀 줘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워터라고 하면 뭐 워터라는 말 자체를 내가 알고 있어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물 좀 주세요라는 실생활의 어떤 용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낙타를 타고 긴 사막을 가던 어떤 상인이 워터라고 하면 뭐예요? 물이다. 이제 살았구나. 라는 어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용법으로 쓰여지겠죠. 사막 가운데서 워터라고 하는 건 어때요? 거기서 뭐 언어 공부할 일도 없고요. 그죠? 오히려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 이런 거겠죠. 또 홍수가 났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그때 워터라고 소리치면 뭐예요? 물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 어떡하지라는 어떤 걱정스러운 워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워터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워터가 쓰여지는 상황, 용법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용법을 우리는 익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차이, 그렇죠? 의미의 차이는 동일한 단어가 상이한 어떤 맥락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어를 배우려면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배워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단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 그렇죠? 이렇게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사용되는 규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은 단어의 의미는 랑그라는 전체적 규칙을 알아야 가능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규칙을 이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건 불가능하죠. 다른 단어들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게 또 문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구조 언어학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언어를 배우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사용할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알려면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알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죠. 이러니까 언어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어때요? 단어를 몰라도 규칙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 언어학에서는 단어를 모르면 규칙을 배울 수가 없는 게 구조 언어학의 논리예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에서는 어때요? 단어를 몰라도 규칙을 배울 수 있죠. 왜요?
규칙을 몰라도 단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왜? 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 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온다? 실천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칼 마르크스, 우리가 배웠던 이 철학적인 칼 막스의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실천의 철학자였잖아요. 막스의 사상을 가장, 적실하게,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고 이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비트겐슈타인 스스로는 물론 칼 막스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이제 후기 사상 자체는요, 가장 칼 막스가 추구했던 이 실천의 사이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죠. 왜? 언어도 어때요? 이 실천을 반복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죠? 언어 사용의 문법도 어때요? 사용하는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그 무작정 미국에 건너가서 슈퍼든 여러 가지 가게 차시는 우리 이민 1세대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예요? 영어 모르고 외국 가신 거죠. 가서 다 뭐예요? 상황의 어떤 용법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다. 알겠죠? 완벽한 어떤 영어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활 영어들을 배워가게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실천이란 어떤 것이든 특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특정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일단 실천이다. 그 규칙은 관습적인 걸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모든 상황이죠. 모든 사회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그 규칙. 이 규칙이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이거를 생활 방식 혹은 생활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만의 어때요? 고유한 생활 방식, 생활 형태가 있고요. 미국은 미국의 어떤 고유한 생활 형태가 있죠. 알겠죠? 근데 그럼 우리 어떤 이 규칙, 언어적 규칙이라는 것도 어디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대, 이런 생활 방식과 생활 형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알겠죠? 거기서 우리는 그 규칙, 생활 방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규칙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생활 형태적 개념도 되게 언어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어떤 그림 이론을 얘기했다라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언어 게임이란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를 합니다. 특정한 규칙에 따르는 언어적 실천과 비언어적 실천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을 언어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생활세계에 있었던 특정한 규칙에 따른 언어적 실천, 그 실천과 혹은 꼭 언어적인 게 아닌 그 비언어적 실천이 서로 교차되는 영역이 언어 게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와 비언어적 실천은 뭐의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언어와 행동의 결합체. 그죠? 언어 게임은 언어적 활동이나 비언어적 활동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게임이란 말이 들어왔다고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죠. 저는 그 경제학 공부할 때도 게임 이론 하면 되게 재밌겠다 했는데 전혀 재밌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여러분 그게 이런 재밌는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러분 그죠? 그런 게임 이론이나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협상 원칙 같은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게임 이론이 꼭 필수긴 하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여기서 유독 언어 게임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건 말을 하는 행위가 더 큰 행위의 일부분임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말을 하는 행위는 더 큰 행위의 일부분이다. 아마 생활 형태를 얘기한 거겠죠. 생활 형태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 게임이란 말을 쓴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게임은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단어는 왜 들은 거다? 말 그대로 어떤 큰 형태, 생활 형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종 게임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언어 게임은 의미나 행동을 이해하거나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이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맥락을 제공합니다. 맥락을 제공한다. 아까 우리가 워터라는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워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상이한 서로 다른 그 맥락 속에서 그런 다양한 맥락, 그걸 언어 게임이라고 표현해보죠. 그런 다양한 언어 게임 속에서 다양하게 어떤 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처음엔 여러분 실수가 많겠죠. 하지만 그 실수와 실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규칙, 우리가 생활 형태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규칙 자체도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생활 형태, 한국식 생활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알잖아요. 한국에도 문법이 자꾸 변하죠. 한국에도 계속 어때요? 새로운 어떤 언어 체계들이 자꾸 형성되죠. 그게 왜 그렇다? 우리의 생활 형태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실천적 어떤 행태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것은 고착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규칙 자체가 항상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전히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예외성들을 그렇죠? 전제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아까처럼 우리가 툭 우리를 미국에다 던져 놓으면 우리가 그런 생활의 어떤 생활 형태 속에서 적응하면서 실수하면서 언어를 배워가는 건 사실이지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생활 형태가 또 미국 내에서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역으로 보면 우리가 또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을 또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한국인이 한국의 문법을 다 모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생활 형태는 변화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익히고 모두 이해하는 경우는 어렵죠. 결국 이 실천의 관계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결국 막스가 얘기했던 생활 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접목을 하고 있죠. 이진경 교수님은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 막스의 이 실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나 철학의 문제를 다시 사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트겐슈타인의 명제는 막스식과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잠깐 막스를 잠깐 다시 돌아오면 막스의 생활 양식과 뭐가 비슷하냐라고 할 때, 자, 일하다라는 낱말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 노예제에서 이 말은 말하는 도구인 노예가 채찍과 족쇄, 제도 등에 의해서 강제로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게 일하다라는 어떤 개념이었죠. 근데 아무런 대가도 물론 주어지지 않죠. 노예니까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다라는 건 계약적 관계죠. 계약에 따라 내 스스로 하는 거죠. 일의 대가는 임금으로 받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시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 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충분히 이미 이 얘기는 안 해도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끌고 왔던 이 생활 형태와 실천의 관계는 결국은 이 막스가 얘기했던 개념과도 거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고착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어떤 변형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활 형태의 이 차이 때문에 언어 게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상황에서 언어를 상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일이 우린 자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한 의미들이 자꾸 충돌하는 것, 그것은 생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싸움에서 공통의 실천 혹은 상황의 공유가 가능하다면 의미나 규칙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유나 평등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거다. 자유평등,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상반되게 사용하는 두 집단의 생활 형태는 완전히 다르며 따라서 공통의 실천이 존재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충돌과 대립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독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이런 보편적 어떤 가치라고 표현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생활 형태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자꾸 충돌과 대립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진리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초기 요소명제 함수로 정의했던 초기와 달리 진리값을 막 계산하려고 했잖아요. 수학적으로요. 근데 초기 입장 완전히 버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안다는 믿음이고 진리란 확실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확실성이라는 것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기 마련이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죠. 정당화란 자신이 옳다는 근거를 세우려는 노력인데
그 방식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 근데 잠깐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이 책에는 없지만 그 우리가 이 책 앞에 그 휴մ 있죠, 휴м. 그 영국의 경험론 공부할 때 휴m이 했던 얘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요. 휴m도 사실은 모든 것들을 회의적으로 뭔가 나중에 결국은 회의론으로 귀결되긴 했지만 그 중간에 확실하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믿음 체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하튼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믿음이고 진리라는 확실하다는 믿음인데 그러면 그 확실한 믿음에 우리는 최소한 어떤 정당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럼 정당화시킨다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뭐냐? 그죠? 하나는 옳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식이나 명제와 연루시키면서 정당화하는 것. 옳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식, 다른 명제를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실제와 또 일치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면 다른 하나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이미 비트겐슈타인의 우리가 개념을 배워서 알겠지만 이 정당화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당화에는 끝은 있다. 근데 이 정당화의 끝을 매듭을 어디서 맺을 거냐가 중요한데 그 끝은 바로 행동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개념 자체가 아까 막스의 실천적 개념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거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념적으로 어떤 믿음적 체계를 갖고 믿음적으로 무언가를 그죠? 정의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뭔가 단지 어떤 이성과 어떤 그죠? 개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뭔가 정당화할 때 그 정당화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 속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요컨대 실천적 목적을 위한 결단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출발했던 거고 이 믿음에서 모든 지식은 출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개념 역시 언어 게임과 생활 형태라는 개념 속에서 다시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요? 실천이란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 그렇죠? 어떤 실천도 규칙을 제공하는 특정한 언어 게임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언어 게임은 또 생활 형태의 일부고, 생활 형태는 또,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기도 하고요. 결국 진리란, 결국 진리란 뭐다? 특정한 생활 형태에서, 그죠? 혹은 특정한 언어 게임 속에서 정의되는 실천을 위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딱 뭐다라고 완벽하게 정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를 정당화하는 것에 일종의 매듭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정의되는 실천을 위한 어떤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또 설명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쉽지는 않으니까 특정한 생활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고 특정한 언어 게임에 의해 정당화되는 믿음이 바로 완벽한 진리다가 아니라 진리의 출발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정한 생활 형태, 그죠? 예를 들어 한국에 살아간다 그러면 한국적 어떤 생활 형태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특정한 한국적 어떤 언어 게임에 의해서 이런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의 출발점이다. 그죠? 그러면 일종의 이건 진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진리 효과를 갖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어떤 진리, 완전한 진리에 대한 어떤 수학적 진리를 얘기했던 초기와 달리, 그죠? 오히려 이제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그 실천적인 어떤 변화 가능성,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역동적이면서도 일종의 또 그 정당화의 끝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근대 철학과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과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 자, 아까 기호의 의미를 용법으로 정의하는 게 달랐죠. 그리고 실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언어의 문제를 사고했다라는 거. 자, 용법, 실천, 생활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그런 차이는 뭐가 되는 거죠?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얘기했던 항상 이미 정해져 있던 어떤 의미 구조, 완결된 체계를 이루는 그런 어떤 의미 구조가 그냥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얘기했던 그런 구조, 언어적 구조, 체계, 문법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는 거죠. 용법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언어적 실천에 의해서 그래서 게임이라고 쓴 거잖아요. 끊임없이 가변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언어죠. 그리고
됐네요. 좋아요. 또 새롭게 할 만한 게 있나요? 제가 밑줄 치지 않은 부분에 혹시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진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얘기 썼잖아요. 자, 진리는 이렇게 정의된 언어 및 언어 게임의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문제로 파악이 된다. 다시 또 그 점이 또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결국 그 믿음은 물론 실천과 생활 형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실천과 생활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을 이런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대상과 개념의 일치 혹은 대상과 주관의 일치라는 근대적 진리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근대 철학에서 얘기했던 이 지식이라는 것, 진리 개념이라는 거는 어떻게 대상과 일치할 것인가, 어떻게 대상과 주관이 일치할 건가라는 개념이었다면 이 실천과 생활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언어 게임의 방식은 전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그죠?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특정한 언어 게임 내부에서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으로 이 저자는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언어 게임 그 내부에서 어떤 진리 효과를 갖는가의 믿음이니까 진리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 정도로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라는 건 일종의 진리의 지속성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믿음이니까요. 그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언어 게임 내부에서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실천이라는 건 실증주의자의 생각처럼 진리를 검증해주는 어떤 기능으로 보지 않고, 진짜 그냥 진리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효과에 의해 어떤 지식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그 생활 형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용법적 개념에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검증하고 답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존의 실증주의적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주관적인 상대주의적 개념만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이건 주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생활 형태라는 일종의 나름의 그 시대적인 어떤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주체란 표현, 주체는 뭡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에서 주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언어 게임을 통해 활동하는 개개인이 되겠죠. 활동하는 개개인. 그렇다면 생활 형태와 언어 게임 속에서 그 언어 게임을 통해 형성되는 믿음의 의거에 만들어지는 것이 주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하튼 됐네요. 그래서 결국은 첫 시작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어떤 실증주의적 개념의 어떤 가까운 측면을 봤다라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어때요? 막스의 어떤 실천 개념과 상당히 동일하다.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 실천적 개념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이게 현대 철학적인 현대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어떤 완벽한 어떤 그죠? 도식화, 어떤 체계화에 대한 개념을 좀 넘어서는 어떤 역동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인데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이 바로 이 실천의 개념이 바로 그런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막스 편이 있죠? 철학과 kultur청소부 막스주의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 실천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유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드디어 언어학과 철학통 파트가 마무리가 됐네요.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무려 50분이나 또 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늘 갉아먹고 뺏어먹는 조정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